자, 시작할까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그 파트 1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비중 차지하고 있고, 문제 20문제 나오는데, 이게 그 마른 파운데이션이고요. 뒷부분에 좀 있는 내용 중에 CAPM이라든지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보면은 그 기존의 학부 시절에 재무관리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뭐 시험 나온다고 하면은 쉽습니다. 쉽다기 어렵질 않고 풀면은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꽤 있고 그 부분에서는. 근데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생각보다 조금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워디한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뭔가 판단을 하거나 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임플리케이션을 좀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그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이렇게 뭔가 말이 나오면 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고 다 뭐 당연한 말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헷갈리면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내용들도 앞부분에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한 내용들도 좀 곱씹을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다가 좀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머릿속에 만들어 놔야 시험장에 가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시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생선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뼈대 있는 집안의 생선, 뼈대 있는 가문의 생선들은 그래도 각을 잡기는 쉬워요. 뼈가 있으니까. 근데 오징어는 뼈가 없어서 문어 같은 거는 각 잡기 되게 어렵다고요. 이 재무, 파이낸스와 관련된 시험들 중에 이런저런 과목들을 합쳐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파이낸스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좀 계량적 내용들이 있는 그런 과목들은 그나마 뼈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뼈대만 잘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웬만큼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뼈대가 모자란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뭘 모자라는군, 뭐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대가 없는 과목들, 오징어 같은, 문어 같은 과목들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뒷부분은 그냥 뼈대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뼈대 없는 내용들은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각을 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뼈대를 만들고요.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도덕경이나 이런 걸 봐야 될 정도로 우리가 아주 현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서, 들으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이 돼버리게 되면 시험에서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내용들도 막 있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교재에 나오는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공부를 하셔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컴프로마이즈해서 이것도 답이 되잖아, 이것도 답이 되잖아, 이것도 예외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답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미국 시험에 그 문제를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most likely 또는 least likely 이런 식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이 뭐니? 또는 가장 아닐 것 같은 답이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perfect하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죠? accurate 한 answer가 뭐냐? 이렇게 묻질 않고 most likely, least likely라고 묻는 이유는 그 보기들에 보게 되면 말이죠. 굳이 내가 예외를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예외가 한두 개는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 예외가 그 본질을 다 뒤덮어가지고 예외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모든 게 답이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근사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르면 되는데 가장 근사하다는 내용을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좀 이렇게 다져 넣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근사해요. 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일단은 그 컨텐츠를 한번 볼까요? 로마 숫자로 되어 있는 페이지 7페이지에서 컨텐츠 목차가 나와 있는데 스타디 세션 1번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버뷰. 이 오버뷰에 해당되는 게 리딩 1에서 리딩 4까지잖아요. 이게 좀 오버뷰다 보니까 되게 워디합니다. 말로 쭉 돼 있어요. 좀 약간 지루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 스터디 세션 2에 나오는 프라이싱 모델스 앤드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는 리딩 5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딩 8까지 있는데 자 거기서 리딩 5하고 리딩 6하고 이 두 가지는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조금은 개량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산 자체는 사실은 별로 어렵진 않은데 계산하라고 하면 그 계산식이 가지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뭔가요? 그렇게 계산하기 위한 가정은, 어쓰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좀 본질에 해당되는 숨어져 있는 내용들,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 5하고 리딩 6에서는요, 나중에 좀 우리가 그래프도 그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하는 것도 공식도 한번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5와 6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또 워디합니다. 대부분 다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7, 8도 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거기 스터디 세션 3에 보시게 되면 케이스 스터디스 앤드 코드 오브 컨덕트가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는 거기 리딩 9하고 리딩 10은요, 특히 리딩 9 같은 경우는 Learning from Financial Disasters,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실패를 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과거에 리스크 관리 실패한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들을 갖다 한번 보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하게 된 그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였는지, 거기로부터 우리가 무슨 레슨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리딩 10에 보게 되면 Anatomy of a Great Financial Crisis over 2007 through 2009이 있어요. 이거 2007에서 2009년도까지 서브프라임 위기 있었잖아요. 그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우리는 뭘 얻었습니까? 무슨 교훈을 얻었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 금융위기로부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죠. 무슨 교훈을 얻었습니까? 자, 그게 이 두 개의 이야기고요. 리딩 9하고 리딩 10. 그 리딩 11은 가프의 코드 오브 컨덕트입니다. 윤리 강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동 규범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FRM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건데, 이게 여기서 꼭 시험 또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코드 오브 컨덕트에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FRM이라는 시험이 사실은 미국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뭔가 행동과 관련해서 직무윤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에틱에 대한 그런 강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성문법 체계처럼 돼 있어가지고 1조 1항에 따르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 2항에 따르면 뭐가 어떻게 되고 3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이래서 뭔가 딱딱딱딱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범했을 경우는 이런 처벌이 따른다든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질 않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라는 게 불문법 체계다 보니까 그냥 좀 추상적인 규정만 해놓습니다.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좀 더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추상적인 표현으로 조항이 정해져 있어요. 시험은 그 추상적인 표현으로 정해져 있는 그 조항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위반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미국 시험이 대부분 판례 중심, 미국 그 법이 판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남한테 위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 규정이 있고,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이 과연 그 추상적 규정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다른 데로부터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리스크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듀 딜리전스 실사를 하러 그 기업에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끊어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쪽 회사에서 저한테 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차 타고 가는 게 윤리 규정 위반인가요? 이런 류의 이제 애매모호한 그 판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막 시험 문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내용 자체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판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참조할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서 리딩 중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리딩 11인데, 이게 별로 참조할 만한 과거의 케이스 사례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건전한 상식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리딩 11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리딩 11은 이거 공식에 대입할 수도 없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리딩 11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근접한 정답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리딩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에는 이거 리딩 1 하지 않고 프라이싱 쪽 관련된 CAPM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CAPM에서 나오는 뭔가 이런 통계적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또 리스크의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좀 뛰어넘는 챕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그 챕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뛰어넘었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에 제가 시작할 때, 이 Foundation Risk Management 과목이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를, the very basic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시작할 때 파운데이션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파운데이션으로 끝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을 잘 모르니까,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이렇게 쭉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해줘.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라든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링을 다 공부하고 나면 다시 있잖아요. 어차피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복습하실 거 아니에요. 복습하실 때에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보면서 있잖아요. 다 마음속으로 뭔가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다른 과목에서 이런 것도 했었지.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조금 정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요. 이걸 갖다가 좀 디테일하게 펼치게 되면 파이낸셜 마켓 앤 프로덕트라는 과목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이라는 과목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일종의 이게 이제 총론 같은 개념이라서, 나중에 처음에 총론 공부, 그 다음에 강론 공부,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총론에서 정리,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다시 돌아오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 페이지 1페이지에 리딩 1에요. The Building Blocks of Risk Management라는 거 볼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일종의 빌딩 블락이니까 뭐 구성 요소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구성 요소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듈 1 봅시다.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에서요. 자, 리스크란 게 뭐니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리스크가 뭐니라는 게 in investing context. Risk is uncertainty surrounding outcomes. 자, 리스크라는 거는 결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어느 게 위험한 건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자, 세 개의 투자가 있어요. 투자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개의 투자가 있는데, 1번 투자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익 나는 투자입니다. 1번은. 2번 투자하게 되면 확실하게 손해 나는 투자예요. 3번 투자하게 되면 이익도 날 수 있고, 손해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위험한 투자는 뭘까요? 3번. 2번은 위험하지 않나요? 1번 투자하면 확실히 이익 나고 2번 투자하면 확실히 손해 나고 3번 투자하게 되면 이익도 날 수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다고요. 사실은 보게 되면 그 중에 위험하지 않은 걸 먼저 찍으라고 하게 되면 1번은 당연히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거고 확실하게 이익이 나니까. 근데 2번과 3번은 처음에 이제 금융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2번 위험하잖아. 투자하게 되면 확실히 손해 나니까 3번도 위험하지. 근데 얘는 이익도 날 수 있고 손해 날 수 있으니까 2번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을 처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근데 금융에서 말하는 또는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요, 2번은 리스크가 아니고 3번의 리스크입니다. 2번이 왜 위험이 아니지? 2번도 위험이긴 하죠. 근데 2번의 위험을 이거를 영어로 말하게 되면 얘는 danger. 건드리면 죽어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이익도 날 수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걸 위험이지만 금융의 용어로 말하게 되면 얘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danger와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danger, 3번 같은 경우는 리스크예요. 자, 제가 이제 3번이 리스키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번이 리스키하다는 거를요, 조금은요, 보완을 해야 됩니다. 3번 투자를 위험한 투자라고 말을 하려면 사실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 확률이 빠졌습니다. 확률. 그러니까 3번은 경우의 수가 두 개 있잖아요. 이익이라는 경우의 수와 손실이라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확률과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 어떤 발생 가능한 복수의 경우의 수가 있으면 우리는 uncertain 세상이 되는데 그 uncertainty에 대해서 결국 결과값에 대한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그때는요, 그게 리스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3번 투자가 불안하다, 불확실한 위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번 투자는 이익 또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uncertainty고요. 불확실한 거고 거기다가 이익 날 수 있는 확률, 손실 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라는 확률까지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리스키한 투자, 리스크가 됩니다. 이 말 이러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 다시 보시게 되면 risk is uncertainty surrounding outcome, 어떤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이 하나 빠진 거죠. 사실은 확률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라는 거는 probability with uncertainty, 아니 uncertainty with probability, 그러니까 uncertainty with probability, 확률을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내려가 보세요. Risk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size of a potential loss.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손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이퀄 손실의 크기, 이렇게 손실의 크기가 크면 리스크도 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또 사이즈하고 반드시 리스크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for example, many potential losses are large but are quite predictable and can be accounted for using risk management technique. 큰 손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큰 손실이 예상 가능하다, predictable 하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큰 손실이지만 예상 가능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리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하면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the more important concern is the variability of the loss.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손실의 변동성이다.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 큰 손실 나올 수 있는 거니, 작은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손실의 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especially unexpected loss that could rise to unexpectedly high level. 특히나 그 중에서도요, 예상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큰 손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관심인데, 이게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렇게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니? 그렇게 하나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저먼트는 뭘 하는 거냐면, 그렇게 큰 손실이 나온다면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를 갖다가 계량화시키는 게 리스크 매저먼트고, 그 매저먼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위험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브라켓 표시하시고요. 별표 하세요. 자, 리스크의 크기와 그 size of potential loss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라는 거는 또 물어볼게요. 리스크라는 거는 expected loss다. 맞아요? 그게 아니고, 리스크라는 거는 deviation from the expected loss. 예상되는 손실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값대로만 딱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없어요. 그 예상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얼마만큼 넓게 벗어나나요? 이게 리스크라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2페이지 봅시다. As a starting point, risk management include a sequence of activities.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aimed to reduce or eliminate entities potential to incur expected loss.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expected loss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상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상 손실 먼저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on top of that, 그리고 그 위에 there was a need to manage unexpected variability of some cost. 이제 보니까 예상 손실의 위에다가 또 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손실이 어디까지 또 나올 수 있습니까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in managing both expected and unexpected losses, risk management can be thought of as a defensive technique. 그러니까 다 손실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상 손실,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어디까지 될까를 한번 추정해 볼까요?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무 쉬운 단어죠. No risk, no return. 해석을 해보면 위험 없이 수익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위험이 있으면 다 수익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뒤에부터 사실 해석하는 게 좀 더 의미가 맞습니다. 물론 뭐 해석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모든 리턴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요렇게 말하는 게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턴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른다. 그런데, 자, 어떤 리턴을 넣고자 하는데, 리턴은 쥐꼬리만큼 나오고, 리스크는 엄청 크게 나와. 되게 뭔가 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은, 야, 리턴이 높으면, 그러면 나는 해볼게. 리스크 따라오는 리스크가 되게 크니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리턴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 그럼 사람들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어떤 리턴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보게 되면 however에서요. Risk management actually broader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how an entity can consciously determine how much risk it is willing to take to earn future uncertain return.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를 갖다가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리턴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모든 리턴에 리스크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 리턴에 합당하는 리스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그 리턴에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본다든지 아니면 리턴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본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단순히 리스크 측정, 손실 측정만 해보자? 크기가 어느 정도지? 그거 한번 분석해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좀 액티브한 거죠. 액티브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디펜시브한 게 아니고 액티브합니다. 자, 밑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있어요. 볼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1, 2, 3, 4, 5, 6이라고 넘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 요거 순서 중요한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는. 맨 먼저 하는 게 크게 보면은 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리스크 팩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리스크 팩터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measurement 합니다. 측정해요. 자, 이 측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pose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있어요. expose.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expose. 그리고 그 위험에 노출되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걸 갖다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ensitivity. 그 sensitivities. 복수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런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한가요? 이 민감도 같은 것도 추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리스크 팩터의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찾아내야 되는 게 distribution of risk factor.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리스크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리스크 매저먼트가 끝났으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리스크를 갖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죠? 피하자. 그거 안 할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유하자, retain 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좀 reduction 해볼까요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transfer 합시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은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의 테크닉을 갖다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모니터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크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리스크의 크기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갑니다.
요 4단계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큰 꼭지 4단계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쓰는지 한번 볼까요? Identify risk, 리스크를 갖다가 발견하세요. 무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지. 자, 볼게요.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뭐 이런 거 썰렁한 농담이긴 하지만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생 아주 오래된 그 사이트긴 한데 I Love School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동창생 찾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프로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동창생들 어떤 애들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동창생 몇 명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문자가 날라오고, 야, 오랜만이다. 너 어디 있니? 뭐 어쩌니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는 어디 있니? 그래서 나는 어느 회사에 있어. 너 하는 일이 뭐야? 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RM 팀장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랬더니, 야, 너 그러면 엘리베이터 이런 거 되게 관리 잘해야 되겠다. 제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그 동창 녀석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런 거, 정기 점검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되겠네. 그런 거 팀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상당히 황당했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첫 발자국 리스크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리스크는 무슨 엘리베이터가 뭐 추락했으면 이런 리스크가 아니에요. 금융 리스크입니다. Financial risk.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라고요. In the context of investing.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하겠습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국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채 투자니까 투자를 한 거죠. 리턴을 얻고자 해요. 근데 모든 리턴 리스크가 따라온다고 했다고요. 이 리턴에 동반되는 리스크는 뭘까요? 국채 투자하게 되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금리, 시장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채권의 투자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금리가 곧 리스크 팩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금리란 리스크 팩터도 정확히 말하게 되면 금리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일드 커브의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냥 금리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국채 투자하게 되면. 국채 말고 회사채 투자에서 이제 리스크 팩터가 뭘까요? 리스크 팩터는 부정적 의미로 말하게 되면 리스크 팩터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잖아요. 파지티브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를 끌고 나가는 밸류 드라이버입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회사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리스크 팩터가 뭡니까?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회사채에 투자한 포지션의 가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밸류 드라이버가 뭘까요? 금리가 있고, 무형금리 같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있고, 또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가 벌써 2개가 있네요, 여기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면 리스크 팩터는 삼성전자 주가죠.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게 그 리스크 팩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미국채 투자하고 있어요. 리스크 팩터는요? 미국채 투자하고 있으면. 미국채니까 뭐 디폴트는 하진 않을 거야. 국채니까. 그래서 미국채에 투자하고 있으면 미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미국채 가격이 왔다 갔다 할 거야. 두 번째는 환율이 움직이면 그거 원화로 환산해야 되는데, 환율이 움직이면 내 포지션의 가치가 또 왔다 갔다 할 거야.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숨어져 있는 거. 미국채 투자는 벌써 리스크 팩터가 벌써 딱 눈에 보이는 것만 2개라고요. 미국 금리 움직이는 거, 환율 움직이는 거. 벌써 리스크 팩터 2개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 팩터를 잘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말이죠. 리스크 팩터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내려간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미국채에 투자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자산으로는 종류로는 하나에만 투자하는 건데, 미국채에 투자해서 이러는 건데, 리스크 팩터는 벌써 2개가 나왔어요. 미국 금리의 투자, 두 번째는요, 환율의 투자 2개가 동시에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하고 환율하고 뭔가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근데 그 코릴레이션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코릴레이션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변동하는 코릴레이션 리스크도 있습니다. 팩터가 벌써 3개 나와요. 정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미국 채에 투자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국채도 투자하고 있고 여러 나라 채권에 막 투자하고 있으면 이제 리스크 팩터가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특히나 투자의 지평이라는 게 자기 나라에 있는 뭐 채권 몇 개 투자하고 많은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리 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포지션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리스크 팩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리스크 팩터들이 또 가만히 혼자만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리스크 팩터 움직이면 다른 것도 같이 인터코렐레이티다. 뭔가 연계가 돼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리스크 팩터라는 게 마치 어떤 그물망 같은 거라서 그게 그물망에 한 매듭을 갖다 탁 끌어올리게 되면 다른 것도 막 연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is as much an art as science. 사이언스인 만큼은 아트라고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리스크 팩터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 찾아내는 리스크 팩터를 찾아낸 다음에 그 리스크 팩터가 노출되어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걸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 리스크 팩터 아이덴티피케이션 일단은 출발이에요. 이 출발이 잘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FRM에서는 이 리스크 팩터를요, 딱 몇 가지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다시 마켓 리스크 밑에는 이제 근데 에퀴티 리스크,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리스크, FX 리스크, 커머디티 리스크 이렇게 서브 카테고리를 아예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러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리스크 팩터를 갖다가 다 일일이 나열해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갖다 서브 카테고리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FRM은 그 서브 카테고리에 맞춰서 리스크 팩터를 분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 익스포저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익스포저 계산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테 돈 100억 빌려줬어요. 무슨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전에 했는데 돈 100억 빌려줬다고요. 무슨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디폴트 날 수 있는 크레딧 리스크가 노출이 되어 있죠. 자, 100억 빌려줬으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규모는 얼마예요? 100억. 그게 익스포저예요. 그런 거는 익스포저가 되게 쉬워요. 자, 그거 말고 장외 파생 거래 했어요. 이자율 수합 거래 같은 거 했다? 그러면 명목 원금이 있는데 그 명목 원금은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금액에다가 원금에다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곱합시다. 그래서 이 계약 가치가 얼마죠? 그 계약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플러스라면 상대방이 딱 디폴트 나게 되면 이 계약 가치 플러스를 저는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 익스포저가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나한테는 플러스 익스포저가 되었다가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막 자꾸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장외 파생으로 파생 상품으로 가게 되면 익스포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측정하는 게. 그거는 파트 2 가면 아마 디테일하게 하실 거고요. 익스포저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민감도 있어요. 리스크 팩터에 대한 민감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근데 아까 채권 투자하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금리 위험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금리가 리스크 팩터다. 거기에 대한 민감도, 듀레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듀레이션. 어느 정도 듀레이션이 있습니까?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얼마만큼 민감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베타 이런 걸로 측정하고, 또요, 옵션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 팩터는요, 기초자산입니다. 그 기초자산이 움직이면 옵션의 가치를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민감도 중에 델타, 감마, 뭐 이런 것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다 계량화 시켜야 된다고요. 민감도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리스크 팩터의 분포. 자, 예컨대 뭐 주가를 예를 든다면 주가 자체의 분포를 말을 하는 것보다는 주가의 변화율을 분포를 해놓게 되면, 분포를 정의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가 대비 주가의 변화율이 어떤 분포를 가집니까?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주가에다가 곱하기 주가의 변화율 분포를 하게 되면 손익의 분포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주가의 변화율의 분포를 뭐라고 가정할까요? 근데 디스트리뷰션은 가정이죠, 이제. 그게 우리는 뭐 제일 쉽게 하는 게 정규분포의 가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분포가 정규분포 말고 엄청나게 다른 분포들 되게 많이 있어서 그 리스크 팩터가 따르고 있는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고 베타 분포라든지 로고노멀 분포라든지 다양한 분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포만 좀 제대로 리스크 팩터의 분포만 정확히만 우리가 찾아낼 수만 있어도 좀 더 정확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분포는 정규분포를 제일 많이 가정을 하고요. 이것만도 별로 어렵지 쉽지는 않죠. 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면요. 리스크 매주먼트 이퀄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닙니다. 매주먼트가 해야만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리스크를 한번 봅시다. 리스크를 우리가 동반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면 파지티브한 리턴이 되지만 나쁜 결과로 나오게 되면 그게 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손실의 빈도와 손실의 심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행이죠. 보험회사가 아니죠. frequency, 빈도. 그냥 일반적인 툴로 한번 해볼게요. 손실의 빈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의 심도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하이, 로우입니다. 하이로. 이것도 하이. 얘는 로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이런 이야기죠. 빈도는 그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 severity 블러스는 한 번 손실 발생할 때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겁니다. 요 4분면에다가 있잖아요.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테크닉을 채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생하는 빈도 엄청 자주 발생해요. 한 번 발생할 때보다 100다시 크게 터져요.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는.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어보이드 합시다. 뭐 이런 거요. 이거는요. 빈도도 좀 낮고요. 발생해봤자 막 크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accept 합시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입시다 하는 거죠. 또는 retain 합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보유합시다. 안고 갈 수 있어요. 관리만 잘하게 되면. 이런 거, frequency 이런 걸 좀 조절해서 관리 잘하게 되면 손실이 크기도 별로 안 크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frequency는 낮아요. 한 번 터지면 뒷다시 크게 터져요. 이런 게 지진 같은 겁니다. 지진. 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터지면 엄청 크게 터져요. 이런 것들은. 트랜스퍼, 딴 데로 옮깁시다. 이전합시다. 이 위험을. 이런 것들은 인슈런스, 보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보험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디리버티브를 이용해서 딴 데로 위험을 증가합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빈도 되게 자주 발생해요. 손실의 크기는 별로 그냥 크진 않아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손실의 크기는 크지 않다. 이런 거는 위험 줄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위험 줄일 수 있는 건데 빈번하게 손실이 발생을 하고요. 손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근데 뭐 크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이런 것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게 하는 것들이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합시다. 분산 투자하게 되면 한쪽에서 손해나게 되면 한쪽에서 이익 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완충이 되잖아요. 자, 이런 리덕션 하는 게 다이버시피케이션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하는 게 이게 인슈런스 또는 디리버티브. 파생상품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리고 accept 하는 거는 그냥 나이브 포지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해지하지 아니하고 어보이드 하는 건 아예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요 리스크를 측정했잖아요. 결국 리스크라는 거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손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이게 probability 확률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손실의 크기의 이야기라고요. 확률과 크기가 두 개가 다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게 리스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툴이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네 가지 툴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요거 항상 위에서 이게 매저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모니터링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정했던 것처럼 그대로 제대로 리스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 됩니다. 보세요. 거기 교재 2페이지에서 identify 리스크 어려워요. 이것도. 근데 시험에서는 다행히도 identify 하세요. 시험 안 나와요. 이미 identification 해놨어요. FRM 시험 자체가 딱 그냥 이런 리스크 카테고리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미리 구획을 딱 정해놨어요. 뭐 그대로 하면 돼요. 이번에서 매주 한다라고 했어요. 매주 앤드 매니지 리스크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두리뭉실합니다.
자, 매주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 distinguish between expected and unexpected 리스크를 측정하긴 하는데 리스크 측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되는 손실과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요, 사실은 뭐의 이야기냐면 measurement 이야기예요. 3번은 measurement, 측정의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이 address the relationship among risk. 이건 뭐예요? 리스크 팩터와 리스크 팩터 간의 relationship, 관계. 이게 이제 correlation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리스크 측정의 문제입니다. 매니지먼트의 문제가 아니고 측정의 문제.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요, 2번에 나오는 measure and manage 리스크에서 3번과 4번은 measure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develop risk mitigating strategy 있죠? 이거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뭔가요? 이때부터 이제 매니지먼트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크게 흘러가는 프로세스는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 그래서 그 1, 2, 3, 4, 6번이라고 해놨는데 좀 아주 적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특히나 그 2번에다가 뭉뚱그려가지고 매주하고 뭐 매니지 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고, 3, 4번이 매주먼트고, 그 다음에 5번이 매니지먼트고, 그 다음에 6번에 해당되는 게 모니터링이고, 이렇습니다. 순서는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리스크 팩터를 갖다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보면,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서, but for now, 지금요, focus on the identification process. identify, 어떻게 발견하는지 한번 봅시다. One method to identify risk는요, brainstorming.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어려운 스캔인지 한 번씩 다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surve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줄에 survey. 뭔가 다른 직원들한테라든지 또는 외부 업체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한번 survey 해보자.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세 줄쯤 내려오게 되면 for more quantitative approach, 좀 더 계량적인 방법으로는 risk manager can analyze actual loss data. 옛날 우리 어떤 손실 데이터가 있었지를 한번 보자. 야, 이런 손실이 나왔단 말이지.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리스크, 손실의 데이터라는 게 리스크가 손실로 현실화된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리스크도 가지고 있네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analyze actual loss data to discern the magnitude and the frequency of various losses. 뭐 이제 결국 또 말하고 있는 거는 magnitude는 이거죠, severity of loss. 그다음에 frequency는요, 빈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두 개가 있으면 리스크를 좀 계량화 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됐나요? 그리고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Scenario analysis is another common tool used for identifying risk. 시나리오 분석도 합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 영향 안 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리스크 팩터가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포지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얘가 영향 받겠는데요? 그럼 그건 리스크 팩터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우리가 이미 랜덤하게 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집어넣어 봐서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뭐가 리스크 팩터인지를 또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좀 오시면 part of the risk identification process to filter risk into a degree of being known or unknown. 자,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리스크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 구분할 거냐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리스크를 구분하자. 아는 리스크하고 모르는 리스크를. 자,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세 번째 줄에는 The unknown category can be subdivided to known unknown. 그 다음에 and unknown. 그러니까 우리가 unknown, 뭔가 불확실한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모르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나요? 다시. known unknown은 우리가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리스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빈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두 번째는 아예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unknown입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3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필기 1.1 로스 캐리고리에 보게 되면 expected loss, unexpected loss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known입니다.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계량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expected loss나 unexpected loss는 known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가는 게 known, unknown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불확실한 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 unknown을 자꾸 이제 찾아내야죠. 우리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는 게 unknown입니다. 자, 또 그 밑에, 그림 바로 밑에 조금 보세요.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nvolve four-way decision. 제가 이거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 별표에 놓으세요, 별표.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nvolve four-way decision. 그 문장에다가 별표하신다고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risk management proc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한다고? avoid, retain, reduction,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뭐를 avoid 하고, 뭐를 retain 하고, 뭐 이런 거 할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frequency 또는 severity,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전략을,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네 가지가 다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툴은. 그래서 전가에 조자룡 헌창 쓰듯이 그냥 그걸 갖다가 잘만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신 거죠? 자, 3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봤는데 앞에 공부할 거 소개한다고 좀 그랬고 잠깐만 쉬었다가 3페이지 중간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